안녕하세요. 박기현 논술의 정유현입니다. 4강 워크북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역과 귀납 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우기를 논증의 구성 요소는 바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PQ의 관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연역과 귀납이라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강도가 과연 필연적이냐 아니면 개연적이냐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필연적인 경우를 연역 추론이라고 배웠고, 필연성은 없는 대신에 다만 개연성을 가지고 지지하는 경우를 귀납 추론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2019학년도 기출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먼저 1-1번 같은 경우는 설명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 2의 입장을 200자 정도로 요약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즉 설명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의도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 문단별 소주제문을 파악을 해서 글 전체의 PQ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을 보니까 인간은 변화를 정리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어떠어떠한 동물이다 라는 것은 인간관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를 정리한다. 근데 여기서 정리는 어떤 물리적인 정리가 아니라 인식의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체계화는 패턴이나 모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인과율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특수성, 인간은 바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욕구와 본능화한 인식 차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것은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반응이죠. 무질서한 세계, 그래서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라는 것이 1문단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문단의 요지를 마이클 셔머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클 셔머는 주장한다라는 수어를 통해서 안긴 문장에 주목을 해보면 인간은 그런 무질서한 세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적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진화해 왔다. 그래서 1문단의 요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반지술수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술수를 활용해 보면 반복되는 개념은 인과가 반복되어 있죠. 인과율,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의 원리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지시사는 여기서는 마이클 셔머가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주장한다라는 수어를 통해서 핵심 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수어는 누가 무엇을 말했다라는 정보의 출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안긴 문장에 주목을 해보면은 여기서 정리를 했듯이 인간은 인과관계, 무질서한 세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2문단에서는 이런 인과적 설명의 욕구를 상술하고 있어요. 인과적인 설명의 욕구를 이제 상술하기를, 이것은 인과적 설명 자체는 굉장히 합리성이 강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 또는 강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박은 다양한 믿음을 산출한다. 근데 그 여기서 산출되는 믿음은 3문단에서 자세히 나와 있죠. 신화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믿음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강박이 믿음을 산출한다라는 인과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인과적 설명에 대한 욕구의 원인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는 데 있다면 이것은 이미 1문단에서 밝혀진 바이기 때문에 더 새로울 게 없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가 정신적인 불쾌감, 심지어 불안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무능력 상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과적 설명에 대한 그런 강박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는 그 결과 이런 인과적 설명에 대한 강박의 일환으로 신화적인 믿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문단과 2문단은 설명의 기준으로 보여요. 인간의 특성 또는 인간의 욕구의 내용을 밝힌 다음에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대상은 3문단에 있는 것 같죠. 설명 대상은 바로 인간의 신화적인 믿음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은 이것 역시 인과적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박, 인과적 설명에 대한 욕구 내지는 강박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기를 여기서는 그 노력이 과학적 실증의 범주 밖에 있는 신비한 요인을 연계해서 그것은 믿음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신비한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요인을 상정해서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된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이 산문단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단별 소주제문을 정리해서 이것을 200자 내외로 정리할 수 있죠. 200자라는 것은 한 문장이 50자 내외다 라고 했을 때는 3문장, 많게는 4문장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단별 소주제문이 P1, P2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글의 궁극적인 Q를 도출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세 문단 중에서도 3문단의 요지가 이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즉 신화적인 믿음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과적 설명에 대한 강박의 일환인데 그것은 1문단에 나타나듯 인간의 타고난 욕구, 본능화한 욕구이며 그것의 원인은 바로 어떤 무능력 상태에서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불쾌감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욕구와 원인의 결과 어떤 신비한 요소를 끌어들여서 어떤 비합리적인 현상의 인과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신화적인 믿음을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대상이 되는 1 제시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시문 1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무서울 만큼 섬뜩할 만큼 사무라이 얼굴을 빼박은 사무라이 얼굴과 유사한 개의 등딱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현상을 단노우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무라이 얼굴과 유사한 개의 등딱지 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과연 사무라이 얼굴과 개의 등딱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개의 등딱지와 이 사무라이 얼굴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두 가지 노력이 있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노력으로서 관련된 전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신화적인 해석, 신화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된 내용은 바로 1185년에 어떤 사무라이 두 파, 헤이케파와 겐지파가 오랜 권력 다툼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헤이케파가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전략도 처졌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전멸을 당했다. 즉 수장을 당했다 얘기겠죠. 그래서 그 후 이제 살아남은 여자들은 그런 전쟁터 근처의 어부들의 여종으로 살아야 했고 그러는 동안 이제 수장된 헤이케 사무라이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은 단노우라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 패배와 굴욕으로 죽은 사무라이 원혼들이 아직도 단노우라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는 전설, 패배와 굴욕을 씻어내려고 단노우라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는 전설을 통해서, 이 전설을 통해서 개 등딱지와 사무라이 얼굴 사이의 유사성을 나름대로 정합적으로 자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자는 그 신화적인 해석을 좀 탈피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해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인과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과적인 설명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느냐? 바로 인위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부들은 이 단노라 해전의 비극을 기리는 뜻에서 먹지 않고 바다로 놓아준다고 하는데, 이 전설을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간이다. 즉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선택 과정이 개입된 것인데, 여기서 인위적 선택은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기보다는 유전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기를 개 먼 조상 가운데 우연히 아주 사무라이 얼굴과 우연히 유사한 형태의 등딱지가 나타났다. 근데 그 후손 입장에서는 닮은 개를 먹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진화의 바퀴를 특정 방향으로 고의성은 없었지만 인위적인 선택이 개입된 것이죠. 인위적인 선택과 유전적인 계통이 작용한 것이죠. 유전적인 계통으로 인위적인 선택을 한 결과 사무라이 얼굴과 닮은 등딱지만 생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사무라이 개들과 꼭 닮은 그런 개들이 발견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위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 선택 이론을 통해서 그 개 등딱지와 사무라이 얼굴 사이의 유사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점에서 이를 설명을 해보면 이제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헤이케 후손들, 아무래도 이 전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헤이케 후손들은 그 무사의 얼굴을 닮은 개가 잡혔을 때 무엇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를 상기를 해보면 뭐뭐를 하고 싶다, 욕구의 내용이죠. 이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인과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본능화한 욕구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잡히는 그러한 무늬의 개는 어떤 그 전까지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불쾌감과 그 다음에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무섭게 찌푸린 무사의 모습은 그 단노우라 해전에서 패배와 굴욕으로 죽은 사무라이들의 모습과 연관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정합적으로 설명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개를 죽은 선조들의 환생으로 여기는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 인과적인 설명이긴 한데 좀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신비로운 요소를 상정한 초월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들을 기리며 바다를 살려보낸 과정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시문 1과 2를 활용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제시문 3을 활용한 문제가 1-3입니다. 제시문 3의 기억은 1문단의 요지에 한정해서 과학에 관한 핵심 논지를 90자를 벗어나지 않게 정리해라. 그래서 1문단의 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1문단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과거의 설명과 현대의 설명을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바람의 신이 주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화적인 해석이 우세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해석이 우세했다. 그래서 이것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합리적인 접근이었다. 합리성이 좀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에는 신화적인 해석이 우세했다. 과학적인 방법이 발전되기 이전에 과거에는 신화적인 해석이 우세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지만이라는 역접 연결어로 논지가 이제 강화되고 있죠. 여기서 밝히는 논지는 즉 공기의 움직임에 관한 반증 가능한 모형이 제시되자 이것이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어요. 반증 가능한 모형을 통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은 과학의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반증 가능한 모형을 통해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설명을 대체하고 과학적인 합리성의 영역이 과학적 합리성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의 요지를 90자를 초과하지 않게 정리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어는 바로 반증이겠죠. 반증을 통해서 과학은 예나 지금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학은 반증 가능한 모형을 통해서 과학의 영역을 굉장히 확대해 왔다. 그래서 과거의 신화적인 해석을 대체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과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회 전체적인 논지에 입각해서 제시문 1의 과학적인 추론, 즉 여기서 제시문 1의 필자가 추론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예요. 어떤 인과관계냐? 바로 그 개 등딱지와 사무라이 무사의 얼굴, 헤이케 사무라이 무사의 얼굴 사이의 유사성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바로 인위선택, 유전적 계통의 인위선택의 결과다라는 인과성을 추론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3의 논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단을 보시면은 과학은 이런 반증 가능한 모형을 통해서 영역이 확대되어 왔는데 그것은 경험을 체계화하고 계량화하고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바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가설이라 함은 반증 가능한 모형이겠죠. 반증이 가능한 형태의 모형을 통해서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겠죠.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성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경험 가능한 어떤 관찰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겠죠. 관찰 그리고 경험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 그것이 기존에 알려진 과학적인 이론과 어떤 관련성이 정합성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가설을 검증한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 여기선 정량화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통계 기법이 쓰였겠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계량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과학적 이해는 발전하고 신화의 어렴풋함에서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과거의 불완전한 이런 신화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이해를 널리 확장시켜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는 하지만이라는 역접 연결어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만의 집합은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경험 가능한 증거들을 아무리 많이 수집했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추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문단에서 말한 그런 과학적 탐구 과정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추가로 무엇이 필요하냐? 4문단에서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회의주의적 접근이다. 그래서 회의주의적 시각에서는 아무리 경험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래서 가설에 부합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더라도 그것을 다른 지역의 자연 현상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불완전함을 교정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과학적 탐구의 한계,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귀납적 추론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죠.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의주의적 시각에서 발례를 검토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발례는 다른 지역의 사례랑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 다른 지역의 자연현상과 비교 검토해라, 비교해봐라. 그래서 3의 논지를 1의 서술자의 그런 과학적 추론에 적용해 본다면 긍정적 평가는 이 문단을 활용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부정적인 한계는 이 3, 4문단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의 주된 요지는 이 1의 서술자 역시 나름의 가설을 세워서 접근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 만하죠.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제시문 3의 논지에 입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반증이 가능한 형태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증 가능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과학적 이해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 평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도 주목을 해볼 수 있죠. 그 결과, 개 등딱지와 사무라이 얼굴 사이의 유사성이 그럼 신화적인 해석, 이건 죽은 선조들의 환생이다 라는 신화적인 해석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위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과학적인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대상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기준은 이 문단에 있었죠. 과학적 탐구 과정. 반증 가능한 모형을 통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신화적인 해석을 탈피해서 과학적 이해를 확장시켰다라는 점에 입각해서 이 1의 추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지적해본다라 함은 이 사람이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발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주의적 시각에서 발례를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노우라 바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바다에서 혹시 이 헤이케 등딱지와 유사한 종류의 개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종류의 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런 개 등딱지와 사무라이 사이의 유사성은 인위 선택의 결과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인위 선택의 결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역에 유사한 어떤 종류의 개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즉 발례를 검토함으로써 인위 선택 이론의 한계를 교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제시문 4를 활용한 것인데요. 제시문 4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곡헌해라는 현판을 내세운 허친의 변론과 그 변론을 옹호하는 필자의 시각 둘로 나누어서 한번 논지를 정리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허친의 변론은 1문단과 2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빈칸을 채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그 허친의 변론을 옹호하는 필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1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조카 허친이 한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다라는 이름의 편액, 어떤 집 중앙부에 현판을 내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통념이 나와 있죠. 통념상으로는 이 통곡행위다라는 것은 어떤 초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자처함으로써 통곡이라는 현판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허친이죠. 허친은 어떤 행위를 했냐? 통곡헌이라고 하는 통곡이라는 것을 집의 이름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처했음의 이유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친이 그 연유를 설명하기를,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거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통곡헌 현판을 내세운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시류 또는 대세라고도 볼 수 있죠. 대세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등지고 비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나는 더러운 것이다. 즉, 대세를 추구하고 대세를 따르는 것, 이것은 곧 타락한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부의 시각을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싫어하는 것을 찾는다. 그래서 배치되고자 한다. 반대되는 행위 또는 배치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배치되는 행위. 그래서 이제 통곡헌 현판이다 라는 것은 단적인 사례이죠. 가장 그걸 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통곡헌이라는 간판은 그것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찾기가 좀 쉬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옹호하는 이제 필자의 시각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서 꾸짖는 것 자체가 주장은 아니죠. 꾸짖는 이유를 써야 됩니다. 바로 이 통곡행위는 바로 도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행위에도 나름의 도가 있다. 이것은 도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운 연역논법 중에서 대표적인 3단 논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제는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타락했을 때, 그리고 본바탕을 잃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런 현자들이 많이 있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통곡하는 현자들의 사례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 대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적인 연역 추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통곡하는 현자들이 많았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날은 그 현자들이 통곡한 세상에 비해서도 오늘날 현재는 오늘날도 타락했는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래서 허위, 배신 행위, 그 다음에 선비들의 배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날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럼 이 소전제, 타락한 세상이라는 매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하고 싶은 소전제는 이 소개념과 대개념을 연결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더 심하게 타락한 오늘날에는 통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오늘날의 세태는 더 타락했기 때문에 통곡으로는 부족하고, 심지어는 뒤에 나와 있죠. 이제 몸을 던질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더 심하게 타락한 세상에서는 최소한 통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곡헌을 내거는 허친의 행위는 마땅히 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논법, 대전제, 대개념이 포함된 대전제와 소개념이 포함된 소전제, 그리고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하는 매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3단 논법으로 재구성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지를 종합했을 때 사에서 밑줄 친 통곡, 그러니까 현자들의 통곡의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허친의 의도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허친의 의도. 허친이 왜 통곡헌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을까? 거기에 담긴 통곡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해라. 그래서 300자라는 분량이 짧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논지를 풍부하게 요약하라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허친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하면 1문단에서는 먼저 그 통곡에 대한 통념을 지적을 해봐야 되겠죠. 통곡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대상이다. 기피 대상이다 라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타락한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세상에 편승하는 사람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뜻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자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저항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이죠. 자처함으로써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통곡은 이런 타락한 세상에 대한 저항인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자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더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에는 이런 역설적인 의미가 잘 부각이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2019학년도 이화여대 모의문항을 활용한 것입니다. 1, 2, 3번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쉬웠다, 수월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지를 읽으면 바로 빈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3-1번은 제시문 5를 활용한 것인데 1벌과 1개미가에 대한 통념이 있었고 그 실상이 있었죠. 그래서 부지런한 동물로 여겨지는 통념의 이유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념을 비판을 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채울 수 있었죠. 1문단에서는 1벌과 1개미가 부지런한 동물이다 라는 통념이 있는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노동하는 시간,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다. 대신에 휴식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게 된 것, 근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는 그런 논리적인 지시하고 있죠. 바로 벌집이나 개미집 전체가 보여지는, 그래서 겉보기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개체 단위가 아니라 전체 단위로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외형상,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표면적으로 전체 단위를 보았을 때 보여지는 번잡함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휴식 시간이 상당히 길다. 알고 보면 1벌이나 1개미의 휴식 시간은 상당히 길다. 노동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노동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여겨지는 동물을 사실상 휴식 시간이 길고 실제로는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노동 시간이 많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3-2번은 문화권별로 노동 시간이 다른 이유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이 좀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를 3문단에서는
어떤 휴식 충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휴식 충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식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생존에 쓰고도 남을 잉여 자원을 추구한다. 그래서 물욕을 추구한다. 근데 그 물욕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훈련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근면성실한 노동이 어떤 신의 소명이다, 바람직한 가치다,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그런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이런 물욕을 추구하게 됐고, 문화권마다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문화적인 훈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를 읽고서 동물과 인간의 노동시간이 다른 이유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3문단에 나와 있었죠. 동물은 한 해 겨울을 무사히 나는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생존과 필요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인간은 생존 이외의 필요 이상의 무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의 차이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수성으로서 그리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노동을 통해서 무력을 추구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만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싶어하는 선천적인 욕구를,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욕구인데 그 무시할 수 없는 욕구까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게으름을 죄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무력을 추구하고 문화적인 훈련을 통해서 무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굉장히 좀 부자유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에서 아렌트가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든 찬양되고 오고 격려되어 온 일이 사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특수성은 바로 노동하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렌트 견해에 따르면 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은 작업과 고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과 인내를 수반하는데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의적인데 반해서 고역은 타의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활동은 굉장히 자의에 의한 창조적인 활동인 반면에 고역은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는 기계적인 일이다. 강요된 기계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작업이 어떤 고유한 작품의 창조와 관련돼 있다면은 고역 같은 경우는 어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그런 공정의 부품으로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러나 이후에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은 이런 타의에 의해서 강제된 고역 같은 경우는 철폐되어야 하는 반면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존엄성을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것은 어떤 지적이냐 육체적이냐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작업과 고역의 구분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느냐 타락시키느냐 하는 결과의 차이에 따른다. 그래서 결과는 작업과 고역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반면에 고역은 존엄성을 훼손해서 타락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는 것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와 6의 요지를 요약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견해가 잘 부각되도록 요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를 요약하자면 문화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휴식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억제하고 무력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게으름, 선천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를 억누르면서까지 게으름을 죄악시한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소 좀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의 나타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6을 요약할 때는 제시문 6에서는 이제 이를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결정적인 기준은 존엄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타락시키느냐에 있다. 그래서 이 필자는 조건부로서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할 노동의 성격을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존엄성을 낮추는 고역은 철폐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노동을 추구하는, 물욕을 추구함으로써 노동하는 욕구는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이다라는 시각, 부정적인 입장에 속하고, 제시문 6 같은 경우는 고역과 구분되는 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인간의 어떤 특수성을 구성한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1번부터 3번까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배운 연역과 귀납 추론을 잘 정리하면서 본인이 틀린 내용을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4강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